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222페이지입니다. 차트 5장 부동산 금융 중요합니다. 자, 금융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요, 목차부터 먼저 나요. 목차부터 분석하고 진도를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은 분석하면 금융하게 되면 바로 자금을 융통한다. 자금 융통을 가르치잖아요. 이 파트에서는 대개 우리 시험은요,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5문제가 잘 나옵니다. 6문제.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첫 번째, 금융의 의 또는 개설입니다. 자, 개설 파트는 우리 책은 분량은 적지만은요, 다른 출판사 책을 보게 되면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파트는, 개설 파트는요, 다시 말하면, 자, 필요한 것,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추려서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저당 대출 제도예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상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한입니다. 두 번째는 원금 균등 상한입니다. 세 번째가 최정식 상한이에요. 이 세 가지 상한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요거 두 가지만 제대로 공부하시되 특히 상한 방법 세 가지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 저당 유동화 제도예요. 즉, 저당 담보증권 MBS를 가리키는데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저당 시장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당 유동화는요, 2차 저당 시장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다시, 자, 2차 시장에서 MBS를 발행하는데 이때 MBS의 종류가 4가지입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MPTS, 이체증권이죠. 다음에 MBB가 나와요. 얘는 저당 채권이 되고요. 또 세 번째가 MPTB, 즉 저당 직불 채권입니다. 마지막으로 CMO 다계층 채권입니다. 이 4가지, 또 얘가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저당 유동화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돼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줄여서,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줄여서 한주금, 한주금 이렇게 부를게요. 한주금. 이 파트는 출제가 조금 약한데요. 여기서는, 자, 따로 한주금이 담당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있죠. 보금자리론. 그리고 주택연금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금자리론보다는 주택연금의 출제 비중이 높아요. 주택연금.
마지막으로 5번째. 자, 공급자 금융입니다. 그러면 공급자 금융의 종류가요,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첫 번째가 리츠. 해석하면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다음에는 PF금융이 있죠. PF금융. 세 번째가 부동산 신디케이트예요. 여기서는요, 리츠가 출지 빈도가 높고요. 자, PF금융은 여러분들이 요즘 신문기사 보게 되면 요즘 아파트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미분양이 많잖아요. 게다가 이 건설회사가 PF 부실 때문에 요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들어서 PF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PF 부분도 올해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서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공급자 금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하게 되면요, 이런 파트만 골라서 보시면 여기서 거의 한 90%는 여기 다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고, 특히 자, 5개의 목차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2장과 3장입니다. 그래서 2장, 3장 여기서 거의 뭐 한 3문제는 나오니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집중하시면 돼요. 자, 흐름 아시겠죠? 요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오늘 수업은요, 별도로 이제 앞부분을 쭉 보겠는데요. 그러면 따로 기출표를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잘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봅니다. 자, 기출표를 보겠습니다. 기출표. 기출표 뒷페이지 보시면 제5장 부동산 금융 찾았죠. 자, 금융을 보게 되면요. 특히 두 번째 줄, 까만 세모. 지분금융, 부채금융. 몇 번 나왔다? 5번. 특히 19회, 22, 29, 30, 32. 최근에 많이 묻고 있잖아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전화기, 얘는요, 계산 문제만 가르치네. 대출 가능 금액은 엄청 많죠. 무려 11번. 주로 이제 LTV나 디테일을 주면서 총 대출 가능이 얼마인지 또는 추가 대출이 얼마인지를 구하시오. 계산 문제가 무려 11번 나왔고요. 다음에 까만 세모 부동산 금융 종합 문제. 종합 문제가 꽤 많이 나왔네요. 9번 나왔고. 다음에 저당 상환 방법 10번 볼까 이거. 원리금 균등 상환, 엉엉이 등 상환, 청식 상환. 여기서 문제가 엄청 나왔죠. 무려 26번. 그래서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까만 세모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순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지만 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요, 금융의 종합 문제로서 지문으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지문으로 늘 나와요. 단독 문제보다는. 다음에 둘, 넷, 여섯, 일곱. 자, 6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까만 세모 저당 유동화 나왔죠. 저당 유동화. 자, 저당 유동화가 무려 8번 나왔고요. 다음에 까만 세모 MB에서 종류, 요거 종류. 종류 묻는 것이 7번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를 보시면서 지금부터 교재를 봅니다. 교재. 자, 222페이지. 자, 개설 파트는요, 전부 다 볼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자, 골라서. 다만 참고로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금융이 있죠. 이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을 말해요. 주택금융. 주택금융. 그러면 여기다 설명을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따로 목차 개설 파트에서 부동산 금융에 대한 종류 두 가지 있죠. 그대로 필기가 되어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다.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입니다. 그러면 주택 소비 금융을 다른 말로 수요자 금융이다. 수요자 금융이 되고요. 다음에 개발 금융은요, 공급자 금융이 돼요. 자, 다음에 땡땡 나왔으니까 네모. 네모 2개. 이것을 메꾸죠. 그러면 주택 소비금융, 수요자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당대부죠. 네모에다가 저당대부를 넣어주시면 돼요. 쉬운 말로 저당대출이죠. 일반 대출. 저당대출입니다. 반면에 개발금융은 공급자금융인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축대부가 있어요. 건축대부. 이렇게 네모를 메꿔줍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따로 화살표에 약간의 괄호가 있잖아요. 자, 저당대부는 어떤 융자?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융자 받았잖아요. 아파트 융자 받는 게 바로 저당대부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융자 받는 게 주로 이제 소비금융, 수요자 금융이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융자 받을 때 어떻게 융자 받았죠? 일시불로 융자 받았습니까? 분할해서 융자 받았습니까? 한꺼번에 일시불로 융자를 받았잖아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일시불로 융자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융자 받고 갚는 것은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나눠서 갚죠. 그러니까 분할 상환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당대부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건축대부는 거꾸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요. 지을 때 이 공사를 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은행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이런 대부가 바로 건축대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대부는요, 자, 건축할 때 대출을 받는 것인데, 자,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그때마다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바로 분할융자가 돼요. 분할융자. 다른 말로 이제 단계적으로 융자하면 분할해서 융자 받게 되고. 그러면 아파트 다 지었잖아요. 공사가 중공, 완공이 되면요, 그동안 빌리는 거 한 방에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상환합니다. 갚을 때는 중공과 동시에 일시불로 상환하더라. 이런 점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금융은 어떤 금융? 주택 금융인데 종류가 2개 있더라고 하더라. 우리 시험은요, 얘를 바꿔서 뭐래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세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대부는 대표적인 주택 소비금융 틀렸습니다. 바로 건축대부는 주택 개발금융, 공급자 금융입니다. 그래서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뒤에 이런 것들은 사이드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굵직하게 저당대부와 건축대부는 어떤 흐름에 들어가느냐 구분되시겠죠? 자, 그러면서 교재 봅니다. 자, 개설 파트는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자고 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예. 그래서 222페이지 의의는 패스합니다. 안 읽어도 좋아요. 다음 페이지 2번. 금융 관련 기초개념. 얘도요, 골라서 볼게요. 자, 용어들이 1번, 2번, 3번 있잖아요. 3번 있죠. 3번이 뭡니까? 지분금융, 부채금융.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요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기출표를 봐도 기출표에서 얘가 몇 번 나왔더라? 무려 최근에 5번요. 그래서 얘는 중요합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 자, 그러면요, 구분합니다. 지분금융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지분금융 화살표. 배당 적어주고, 배당. 다음에 부채금융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이자. 반복합니다. 지분금융은 뭐지? 배당. 부채금융은 이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세요.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금융,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입니다. 되시겠죠? 한 번 더 반복. 배당이면 뭐? 지분금융. 이자면 부채금융. 되시겠죠? 따라서 기업반 지분금융 뭘 떠올려? 배당. 따라서 첫 번째 줄. 지분금융이란 밑줄입니다. 주식 발행 밑줄. 다음에 지분권을 매각 밑줄. 주식을 여러분이 사게 되면요. 사게 되면 연말에 배당 받잖아. 배당 받으니까 지분금융입니다. 또 지분권을 매각한다. 지분만큼 배당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분금융이다. 배당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얘가 나오잖아요. 밑줄하고 꼭 기억합니다.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 신디케이터 배당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 배당입니다. 조인트벤처 배당입니다. 모두가 배당. 지분금융입니다. 배당은 지분금융. 다음에 부채금융은 이자라고 했죠. 이자. 첫 줄 부채금융이란 저당을 설정 밑줄, 사채를 발행 밑줄. 은행에 저당 발행이니까 매달마다 이자 내잖아. 이자. 다음에 자 사채를 발행해도 그것만큼 이자를 내죠. 모두가 이자가 목적이니까 부채금융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줄 색칠 문장을 모두 밑줄하세요. 저당금융, 신탁정서금융. 자, AB에서 자산담보증권, MB에서 주택저당증권 또는 MBB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이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배당이면 지분금융, 이자면 부채금융.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배당 하면요. 지분금융, 이자 하게 되면 부채금융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박스에다 박스. 지금 단어를요. 한 5개, 6개 섞어주고요. 섞어주면서 지분금융은 몇 개인가, 부채금융은 몇 개인가 가리는 문제요. 가려낼 점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직접금융, 간접금융, 5번 이자율 그냥 읽어보시고 직접적인 문제는 출제가 어려워요. 22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네모 3번 있죠.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도 여러분 읽어보시되 자 빈출제는 필요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228페이지 네모 4번 주택금융. 제가 한번 볼까요?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이다. 출발입니다. 그래서 고로 2번 보게 되면요. 고로 2번 주택금융의 종류가요. 1번 주택소비금융 저당대부, 2번 주택개발금융 건축대부 나왔죠? 요거 나왔잖아요.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모 5번 보게 되면 주택금융 관련 위험인데요. 1번 채무 불행 위험, 2번 조기 상환 위험, 3번 유동성 위험이다. 자, 여기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요. 고로 2번을 동그라미. 조기 상환 위험은 빈출 꼭 알아야 됩니다. 조기 상환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조기 상환 위험이란 밑줄 하세요. 시장금리가 저당금리보다 낮은 상황 밑줄. 시장금리가 낮을 때 조기 상환을 하게 됩니다. 밑줄에 했죠. 그래서 얘는요. 지금 설명을 안 드려요. 왜? 조금 있다가 고정금리와 변동률을 공부하게 되면요. 여기서 반복이 되거든요. 저절로 알게 될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시장금리가 낮을 때,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조기 상환하더라. 일단 이것만 그냥 확인만 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조기 상환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6번. 자, 주택금융의 금리 방식과 상환 방식 나왔죠?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상환 방식은 하나, 둘, 셋.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 1번. 금리 방식은요. 1번 고정이자, 2번 변동이자. 중요합니다.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입니다.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고정금리는요, 대출을 받고 만기 때까지 금리가 일정하다, 고정이 되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고정금리. 변동금리는요, 자, 뭐만큼? 인플레이션. 인플레만큼 금리가 변동이 된다.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덜쭉날쭉 올라가잖아요. 얘가 변동금리가 돼요.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대출 초기가 나옵니다. 대출 초기. 자, 대출 초기 네모 되어 있죠. 네모. 얘는요,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대출 초기에는요, 고정금리가 높다. 얘보다는요, 변동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고정금리가 높고 변동금리가 낮아요. 고정금리가 높다. 이때 고자가 높을 거 생각합니다. 높을 고자. 그래서 고정금리가 높다. 변동금리가 낮아요. 자, 왜냐하면요, 고정금리는 처음에는 금리가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다. 끝까지 일정하잖아요. 변동금리는요, 처음에는 고정금리는 조금 낮게 합니다. 조금 낮아요. 약간 낮아요. 처음에는 낮지만은요, 어차피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갑니다. 계속. 언젠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역전돼 버리지. 올라가잖아요. 변동금리. 올라가면 이때 올라간 모든 이자율 부담은요, 이건 누가 부담하죠? 차입자가 다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낮게 해줘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고정금리가 높고 변동금리가 낮다. 변동금리가 낮다. 낮은 이유가 뭐라겠죠? 어차피 앞으로 하면 역전될 거니까. 그래서 장래 발생 이자율이 높아지더라. 높아지는 이자율 부담은요. 이자율의 부담은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화살표 내용들이 나오죠. 꼭 알아야 됩니다. 화살표. 자, 고정금리일 때 단어 두 개 있죠. 시장이자와 저당이자. 자, 얘는요, 암기도 암기지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시장이자와 저당이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5년 전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우리 집을, 아파트를 5년에 대출 받았습니다. 5년 전. 자, 그때 대출이자를 5% 잡을게요. 자, 5년 전에 대출 받았는데 5년 전 대출 이자가 5%예요. 5%. 5%입니다. 그리고 5년 지났어. 5년 지난 현재 이자가, 시장 이자가 10%입니다. 자, 구분되시겠죠? 그러니까 5년 전에 5%로 싸게 대출을 받았는데 5년 지난 지금은요, 시중금리가 10%안 돼요. 그러면 대출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잘 받았죠. 싸게 받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가자, 끝까지. 얘는 그대로 끝까지 가면 돼요. 이자가 낮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거꾸로. 5년 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대출이자가 10%. 5년 전에 10%로 비싸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금리가 5%입니다. 현재 5%입니다. 그러면 5년 전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잖아요. 대출이 너무 비싸. 이때는 얼른 갚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어떨 때
이럴 때. 따라서 저당 이자가 높다는 것은요, 이렇게 높게 대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보다 시장 이자가 낮을 때, 이럴 때는 대출이 부담이 되죠. 예. 이럴 때 뭘 합니까? 바로 조기 상환입니다. 따라서 시장 이자가 어떨 때, 낮을 때, 하락할 때 조기 상환입니다. 시장 이자가 낮다는 것은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얘가 높을 때보다도 낮은 단어를 잘 묻거든. 그래서 아예 작은 것 기준으로 시장 이자가 낮을 때,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차입자는 바로 조기 상환 또는 중도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이자가 싼 쪽으로 은행 갈아타죠. 주로 이제 제6자, 은행 갈아탑니다. 제6자를 통한 조기 상환입니다. 저도 이제 그 대출 받으면서 대출료가 너무 높아가지고 부담이 되어서 은행을 한 2번 정도 갈아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상환하고 은행 갈아탔습니다. 따라서 조기 상환 조건은 뭐지? 시장 이자가 낮을 때,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조기 상환입니다. 요거 앞에서 밑줄 그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조기 상환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교재 확인, 교재 봅니다. 230페이지. 자, 봉합 1번. 고정이자는요, 디귿번 보게 되면 밑줄 하세요. 시장 이자가 저당 이자보다 낮을 경우 밑줄. 시장 이자가 낮을 때 한 줄 내려가서 차입자는 조기 상환 밑줄, 조기 상환 하게 됩니다. 방금 봤잖아요. 자, 리얼본 보게 되면요, 첫 줄 끝에 보시면 색칠 문장 있죠. 빈출이죠. 밑줄 하세요.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높다. 이미 적어 들었죠. 고정금리는 높다. 변동금리가 낮다 해서 설명드렸고요. 두 개의 문장이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요. 변동금리 하게 되면 맨 밑에 박스 있죠. 변동금리 이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예요.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다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돼요. 그러면 변동금리는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인플레만큼. 이때 인플레만큼 오르더라. 인플레가 반영되는 게 기준금리일까요? 가산금리일까요? 자, 처음 공부하시면요, 아무 생각 없이 인플레만큼 가산금리 하시면 안 돼요. 인플레만큼 뭐가 올라가더라?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첫 번째 인플레가 반영이 돼요. 인플레가 반영되는 것은 기준금리이다. 그러면요, 가상금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용도, 차입자의 신용도예요. 요즘은 이제 1000점, 900점, 800점 점수로 신용이 바뀌었지만은요, 그 점하더라도 1등급, 2등급, 3등급, 10등급까지요. 등급이 있었죠. 그래서 등급이, 신용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서 7등급, 8등급, 9등급. 얘가 바로 가상금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은요, 아주 신용이 좋지. 이게 뭐지? 우대금리. 최대한 편리 봐주고요. 등급이 아주 나빠다. 이래 되면 금리가 확 올라가잖아요. 자, 이제 신용도가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고 또 우대해주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상금리가 됩니다. 두 번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기준금리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CD금리. 그리고 코픽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CD 금리는 따로 설명이 있습니까? 강의 노트예요. 거기 되어 있죠. 양도성 예금 정서 금리. 코픽스는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래서 CD, 양도성 예금 정서, 그다음에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런 단어만 나왔다면 뭘 가리키지? 얘가 바로 기준금리. 그러면 이제 얘만 나왔다면 어떤 금리? 변동금리. 그래서 CD금리, 코픽스한데 고정금리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준금리에 해당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는요, 기준금리는 어디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매달마다 한 번씩 발표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2주차 목요일입니다. 2주차 목요일 되게 되면 항상 매월마다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부합이다 발표하고 있잖아요. 기준금리. 세 번째, 조정주기입니다. 자, 조정주기는요, 인플레가 반영된 주기를 말합니다.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하면요, 은행은 금리를 올리잖아요. 이거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은행은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요, 이때 인플레 반영을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하는 게 좋을까요? 은행은 빨리 해야 되겠지. 이때 조정주기가 한 달,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등등 있습니다. 은행은요, 이때 조정주기는요, 인플레를 빨리 반영하면 좋겠지, 빨리. 은행은 빠른 게 좋아요. 빨리 금리 올리기 때문에. 따라서 조정주기는 짧을수록 네모되어 있죠. 은행은 유리합니다. 대출자는 유리합니다. 땡땡 괄호되어 있죠. 유리하다. 빨리 반영하면 금리가 빨리 오르지. 그러면 차입자는 불리합니다. 차입자는 그만큼 불리하더라. 자, 여기까지가 기준금리의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인 경우는요,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차이자는 조계산하려고 하고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인데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서 확인합니다.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 230페이지 박스 봤죠? 변동금리 이꼴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되고, 오른쪽 페이지 니은번요. 니은번. 우리나라 경우에 기준금리는 대부분 밑줄입니다. 자, CD 괄호 양도성 예금정서 밑줄 한 줄 내려가서요. 또 밑줄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지수 코픽스 밑줄.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준금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D급번 내려가 D급번. D급번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 은행은 유리하죠. 따라서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임을 차입자에게 더 빠르게 전가시키니까 은행은 유리합니다. 여기까지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자, 거리분입니다. 원리금 상환 방식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시험은 그동안에 무려 어마어마하게 26번 엄청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간입니다. 자, 그래서 동함 1번 원금 균등 상환,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3번 최정식 상환입니다. 세 가지.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저당 상환 방법은 그래프가 3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본서 보니까 그래프가 또 충분히 나와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요 그래프로 공부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가 원리금 균등상환이 있죠. 두 번째가요, 원금 균등상환입니다. 세 번째가 최정식 상환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서 세 개의 그룹을 정리했다면 결론, 세 개를 전부 다 합치자. 종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씩 봅니다. 자, 세로축은 원리금이 되고요. 가로축은 융자기간입니다. 똑같아요. 원리금, 융자기간, 기간, 원리금, 융자기간. 그러면 일단 세 가지를 먼저 한꺼번에 비교하자면, 첫 번째, 원리금 균등상환은 얘가 원리금이죠. 이렇게 돼요. 자, 원리금 균등상환은 원리금이 균등하다, 일정하잖아요. 원리금이 일정하다. 얘가 바로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원리금이 일정하다. 지금 노란 선은요, 바로 원리금이죠, 원리금. 원리금이 일정하잖아요. 다음에 원금 균등상환은요, 원리금이 일정하지 않고 원리금이 점점 적어진대요. 원리금이 점점 적어져요. 얘가 바로 원금 균등상환입니다. 노란색이 뭐라고 했죠? 원리금이죠. 원리금이 점점 작아진다. 점점 체감하죠. 그래서 체감식 상환입니다. 원리금이 체감한대. 다음에 최정식 상환은요, 원리금이 점점 체정한대. 이렇게 원리금이 점점 증가하니까 바로 원리금이 체정한다. 최정식 상환입니다. 자, 한눈에 비교합니다. 원리금이 일정하다, 원리금 균등. 원리금이 체감한다, 원금 균등. 원리금이 점점 늘어난다, 최정식. 구분되시겠죠?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럼 결국 이것을 하나씩 풀어서 보자, 풀어서. 자, 원리금이 무슨 말이죠? 원금하고 이자죠. 원금하고 이자를 말해요. 합치니까 원리금이지, 원리금. 그럼 이제 이 원리금이 일정하다, 원리금 균등상환은 도대체, 자, 이게 원금이 어떻게 되고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융자 받았습니다. 아파트. 얼마 동안 기간? 20년 잡을게, 20년. 자, 20년 동안에 대출 받으면서 매월마다 원리금을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똑같이 갚아나가는데 100만 원씩. 그래서 원리금을 매월 100만 원씩 20년간 똑같이 갚아나간대. 똑같이. 얘가 바로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 첫 달에도 100만 원 원리금이. 다음 달도 100만 원. 100 똑같잖아요. 이때 100만 원이 원리금이니까 이 중에서 원금이 얼마가 되고 이자가 얼마나 될까?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100만 원에서 첫 달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자죠, 이자. 예. 이자가 이만큼 많고요. 이자는 갈수록 적어집니다, 이렇게. 얘가 뭐지? 이자. 첫 달에는요, 원리금 100만 원 중에서 거의 한 97만 원, 98만 원이 이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자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가 원금이지. 원금은 겨우 한 2, 3%,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금은요, 처음에 작다가 점점 원금을 많이 갚아납니다. 얘가 바로 원금이 돼요. 그래서, 자, 100만 원 중에서 첫 달에는요, 이자가 많고 점점 적어지고, 원금은 작고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그림을 자꾸 그려봐야 된다. 손에 익을 때까지예요. 예. 한번 보고 하시면 안 돼요. 10번이고 20번이고 자꾸 그래서 그림이 톡 나야 됩니다. 이 그림. 여기까지가 원리금 균등상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얘는요, 처음에 원금이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금이 작으니까 20년 중에서 10년이면 기간의 절반이지. 기간의 절반이 지나가도 원금의 반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택도 없어요. 그럼 결국 원금의 반을 갚는 것은 이때쯤 되겠네. 여기서 한 반쯤 갚잖아요. 그래서 원금의 반을 갚는 것은 기간의 절반 해내고 3분의 2점 지나가니까 3분의 2점 지나가니까 원금의 반을 갚더라. 여기까지가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서 이제 책을 봅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기업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괄호 약어가 뭐죠? CPM이죠. 약어는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얘는 약어 안 나와요. 그냥 그대로 원리금 균등이 나오니까 약어는 무시해버리고. 따라서 니은번 보게 되면요. 상환기간 동안의 원리금 중에서 밑줄입니다. 기간 초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밑줄 나왔죠? 기간 초에는 이자가 많다고 했잖아. 기간 초에는 이자가 많고 한 줄 내려가서 두 번째 줄 기간 말 밑줄 기간 말에는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원금 비중이 높아진다 밑줄. 기간 말에는요 원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요거 잘 나옵니다. 요거 얘가 잘 나와요. 얘가 잘 나와. 원리금 균등상환은 자 원금은 초기는 적다가 점점 많아진다. 요 문장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는 이자가 많고 초기는 원금이 작아요. 요 그래프를 꼭 돌리시고. 다음에 두 번째. 원금 균등상환은요. 원금 균등상환. 얘는 결론적으로 원리금이 점점 체감한데 적어진대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또 이해할까? 그러면 원금 균등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카드론 대출을 받아보셨나요? 카드론 대출. 전화가 잘 나오죠? 저도 전화 많이 받습니다. 자, 카드론 대출 안내가 옵니다. 받으면요. 1,000만 원 빌려 쓰세요. 대출해 주겠대. 카드론 대출. 그러면 이 안내원이, TM이 1,000만 원 빌려 주겠대요. 이때 조건은요. 얘기를 다 합니다. 전화로. 이것도 있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청시 다 있는데 못 박아버립니다. 카드론 때는 거의 10중 8구는요. 바로 원금 균등상환입니다. 일단 일방적으로 정해버립니다. 카드론 때는 대기가 원금 균등상환입니다. 얘는 무슨 말이죠? 1,0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몇 달 설래요? 10달. 10개월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어느 게 10달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 100만 원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1,000만 원 빌려줬다. 몇 달 만에 갚을 거다? 10달 만에 갚을 거라면 10달 나누기 10 하니까 매월 똑같이 100만 원씩 10번이면 원금을 다 갚아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원금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금 균등상환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빨간 선. 얘가 바로 원금입니다. 얼마? 100만 원.
자, 가로론 대출을 1,000만 원 받았더니 원금은 무조건 뭐 첫 달에도 100 똑같이 원금 갚아 나가거든요. 몇 달 동안? 10달 동안. 그래서 원금을 똑같이 100 10번 갚으니까 원금이 수평선입니다. 그래서 말한 수평선이 원금 상한이 되고요. 그러면 원금을 이렇게 100만 원씩 갚아 나가는 만큼, 꺼나가는 만큼 단계적으로 이자는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원금 갚아 나가는 만큼 이자는 작아지겠지. 이자가 작아지는 만큼 원리금도 작아지더라. 원리금은 체감합니다. 따라서 얘가 바로 원금균등선입니다. 원금균등선은 그림이 수월하잖아요. 원금을 똑같이 갚으니까 이자가 단계적으로 작아지고 그것만큼 원리금도 점점 체감하더라. 얘가 바로 원금균등상환입니다. 자, 원금균등상환은요. 자,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원금균등상환은 기억번, 괄호, 약어, CAM 무시해버리고 약어는 필요 없어요. 니은번 내라면 니은번 보게 되면 첫 줄만 밑줄 하세요. 매기 일정하게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은 점차 감소한다. 볼까요? 원금을 일찍 갚아나가니까 대출 잔액은 점점 작아지겠지. 이자도 작아지고 원리금도 작아지고 대출 잔액도 작아지고요. 다음에 세 번째, 최정식 상환입니다. 자, 최정식 상환은 처음에 원리금이 적은데 점점 원리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또 분석할까? 원금하고 이자를요. 얘는요, 앞에 거. 원리금 균등 상환은 똑같이 원리 갚아가니까 이자는 많다가 점점 적어지고 원금은 적다가 점점 많아집니다. 다시 이자는 많다가 점점 적어지는 게 얘가 바로 이자가 되고요. 원금은 작다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얘가 바로 원금이다. 그런데 그림이 조금 달라. 원리금 균등상환은요, 범위 안에서, 요 안에서 이자가 작아지고 원금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최정상환은요, 이 바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최정식 상환은 첫 달에는요, 이만큼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원리금을 전부 다 내야 됩니다. 다 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필리 봐줘요. 자, 처음에는 이만큼 원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 차이자 입장을 생각해서, 자, 원리금을 요것만 받을게. 그러면 원리금을 요만큼 받기는 필리 많이 받으죠. 이만큼을 못 받았잖아요. 원래 이만큼 원리금 받을 것을 처음에 이렇게 적게 받아요. 원리금을. 적게 받는 만큼 은행은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빚금치만큼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런다? 마이너스, 부의 상환입니다. 따라서 초기는 손해봅니다. 은행에서는 적게 받으니까 손해보는데 이 손해본 폭은 나중에 뒤에서 다 메꾸거든요. 이자도 높고 뒤에서 다 메꾸기 때문에 항상 최정식 상환은 초기에 원리금을 적게 받는 만큼 은행은 손해보더라 부의 상환을 처리합니다. 요 점을 구분하시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한눈에 보게 되면, 자, 원리금이 일정하다, 원리금 균등. 원리금이 체감한다, 원금 균등. 원리금이 최정하더라, 최정식 상환입니다. 각각 이자는 적어지고 원금은 많아지고,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만 작아지고, 범위를 벗어나서 이자가 작아지고 원금은 많아지고요. 이 그림을 자꾸 그려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최정식 상환 교재 보시면 기억번 최정식 상환 방식은 약어 GPM 무시해버리고요. 매기 납업하는 원리금이 점점 증가하는 방식이죠. 초기에는 은행이 손해본다고 했지. 초기에는. 따라서 두 번째 줄 부의 상환 밑줄 하시고 초기에는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귿번 밑줄 하세요. 첫 줄.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생이 좋겠네요.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보기에 짧은 단기 차입자가 이용하기는 적합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고 이제 결국 세 가지를 종합하자, 종합. 여러분들 강의 터보게 되면 그림 3개만 나와 있고 종합은 여러분들이 걸어주면 좋아요. 여백에다가 걸어주세요. 얘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이제 요거 다 합쳐볼게요. 이거 얘랑 얘를 합치자. 끝. 이제 요거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원리건 균등상한. 얘는요, 얘를 말이에요. 원건 균등상한이고. 얘는요, 얘를 말이에요. 최정식 상한입니다. 다시 얘가 뭐라고 했죠? 원리건 균등상한. 얘가 뭐라고 했지? 원건 균등상한입니다. 얘가 뭐라고 했다? 최정식 상한. 합쳤습니다. 다시 얘가 언제입니까? 대출 초기. 얘는 언제예요? 대출 말기. 후기입니다. 후기. 자, 그러니까 대출 초기의 크기가 다르네. 크기가. 대출 후기의 크기가 다르네. 얘가 힘에 굉장히 잘 납니다. 그래서 대출 초기에 원리비 가장 큰 게 뭐지? 원건균등상한 1등. 다음에는 원리건 균등. 가장 작은 것은 최정식 상한입니다. 잘 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원리건 큰 순서 1등 원건 균등, 2등 원리건, 3등 최정식 해서 초기에 원리건 큰 순서 원건, 원리건, 최정식 이 순서대로. 그래서 초기에는요 1번이 2번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시험 문장입니다. 근데 자 1번이 더 큰데 초기는 2번이 더 크다 해버려 틀린 문장이에요. 바꿔서 묻거든요. 초기의 큰 순서 뭐지? 1등, 2등, 3등 원금, 원리금, 최정식 이 순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시 후기는 크기가 달라지겠네. 후기의 원리금이 가장 큰 게 뭐지? 최정식. 2등은 원리금 균등. 가장 적은 것은 원건균등상입니다. 따라서 후기의 큰 순서 1등, 2등, 3등 해서 최정식, 원리금, 원금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큰 순서, 후기의 큰 순서 내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납니다. 요 비교해서 묻는 것이 우리 시험은 우리 교재는요 한 장 넘겼더니 234페이지 있죠. 동일 4번입니다. 원건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니까 바로 초기의 큰 순서, 후기의 큰 순서 굉장히 잘 납니다. 이런 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모 7번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요. LTV도 주고 디테일도 주고 대출 금액 구하시오. 계산 문제죠. 얘는요. 지금 풀 단계가 아니거든요. 대출하는 금액에서는요.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는 아마 5월달에 이 부분을 풀면서 숙달을 할 겁니다. 얘는요. 계산 문제 5월달에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237페이지 있죠. 제2절 부동산 정권 즉 저당의 유동화입니다. 유동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